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놓고 당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당 최고위원들과 원외 조직에 이어 오늘은 친명계 의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개혁이란 성토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강성 지지층 팬덤에 기대 당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 대표인데 이번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1인 1표제에 공개 반발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며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언급했는데 이재명 1기 당시 수석 사무부총장을 지내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그 보안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개혁이 될 수도 있다고. 윤종근 의원도 TK 등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와 당의 동진 확장 전략에 배치된다며 영남 지역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동진 확장 전략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일관된 전략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지도부 외에 현역 의원이 공개 반발한 건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어제는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당 최고위는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현주,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이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수결로 의결한 뒤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를 구성해 보완책을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하루 침묵했던 정 대표는 오늘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도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SNS에 1인 1표제 관련 게시물을 총 4차례 연거푸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당대표 시절 1인 1표제를 주장했고 당시 원외위원장들도 여기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오랜 열망이고 역사라며 정 대표 재선을 위한 갑작스런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이전부터 1인 1표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며 담당 최고위원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님과 중진 등을 배석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측면 지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당무위, 28일에는 중앙위를 열어 이번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번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을 찾아 이틀째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여권을 겨냥했고 오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토론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생 파괴 정권 레드카드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생압박, 사법파괴 우리가 막아내자!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청산 TF를 비판하는 영상을 틀며 정부가 사상 검증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산당식 검열과 색출 작업을 예고한 이재명 오늘 집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던 장 대표는 오전엔 창원 신광교회를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장외 여론전을 진행한 국민의힘은 내일 하루 국회 일정을 소화한 뒤 모레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98.6%의 찬성표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장 대표와의 토론 일정도 곧 논의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여권의 검찰청 폐지와 검찰 때리기가 겹치면서 사기가 떨어진 검사들의 대거 이탈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체 검사의 7%인 160명이 사표를 던졌는데 10년 새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내년 10월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정치권의 검찰 때리기가 한층 심해진 올 한 해 161명의 검사가 퇴직했습니다. 전체 검사의 7%가 옷을 벗은 건데 이미 지난해 1년 전체를 넘어섰고 지난 10년 새 최고 수치입니다. 특히 경력 10년이 안 된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물갈이 인사, 검찰청 폐지에 따른 미래 불안 등이 검사 줄사표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47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찰이 소신 있게 일할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들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다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옷 벗느니 지금 못 벗겠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해내는 헌법 존중 TF까지 꾸려지며 연말까지 이탈 사태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소위 1인 1표제를 놓고 주말 사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 대표 주장의 핵심은 이번에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갑자기 꺼낸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의 연장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2년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당원 비중을 강화한 건 사실입니다. 당시 이 대표 1인 1표제 방향성은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힘을 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 시절 기존 대의원 1표에 권리당원 60표였던 비율이 약 1대 20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원 한 사람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커진 셈인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이 뭐 상당 기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면 왜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 반기를 든 의원들에도 이제 물어봤더니 1인 1표제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 대표의 이 속도와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밀어붙였다 이런 표현을 썼고 오늘 친명계 의원들도 졸속이라고 했습니다. 당원이 적은 TK 지역은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는데 이 전국 정당을 대변하기 위한 보완 절차 없다는 겁니다. 또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원 투표가 아닌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이 됐죠. 정 대표는 80% 넘는 찬성률이라며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투표율이 16%뿐이라 당원의 뜻이라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 정 대표가 강행을 하는 건 결국 이 내년 당대표 선거 연임 전략 아니겠냐 이런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의 노림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1인 1표제를 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합니까? 네, 과거에 정 대표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에선 밀렸지만 당원 투표로 뒤집어 압승한 소위 당원 주권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 투표에선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2022년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정 대표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이런 강성층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은 정 대표만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 비슷합니다. 오늘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 전현희 의원 나란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직위원 판사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1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어제 내란 청산 촛불 대행진에서 발언했다며 마찬가지로 내란 재판부 도입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순방 기간엔 좀 강경 메시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예비 후보군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중도층보단 당심을 먼저 잡아야 당 후보로 먼저 선출될 수 있을 거란 판단 깔려 있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독일 메르츠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물었는데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노하우가 궁금하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궁금하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노하우를 물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함께 내년 국빈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회의이기도 하니까 꼭 방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를 이끌어냈고 인도, 브라질 정상과도 각각 별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G20은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일방적인 무역 관행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국이 불편해하는 이슈들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일정 내내 다자 무역체제 회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 역시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일방, 보호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과 IAEA 등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일본은 중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적극 나섰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을 저격했던 중국 푸충 대사. 这样的国家根本没有资格要求成为安理会常任理事国. 이번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라며 중국은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면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처음으로 공개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조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마키 내각 공보관은 중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International crises help politicians to consolidate their position at home, to consolidate their populations. G20 회의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중일 간 접촉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단체 촬영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등산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풍에 건조주의보까지 겹쳐 걱정이 컸는데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 골판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산불이 이글거리고 강풍에 불꽃이 휘날립니다. 진화대원들은 가파른 산길을 따라 위태롭게 불길과 싸웁니다. 뒤로! 어제 오후 6시 16분 양양군 방태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식간에 근처 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인근 5개 마을 주민 600여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능선에서 좌우로 이렇게 퍼져서 나갔어요. 밤새도록 내려와서 민가에 소방차가 각 한 대씩 다 배치되고 있었어요.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상황. 소방당국과 산림청, 군 등은 오늘 오전 날이 밝으며 헬기 26대를 투입해 본격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상에선 장비 116대와 인력 409명이 투입됐습니다. 관계당국의 총력 대응에 16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이며 산불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공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만 수일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심스러운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과 통신사가 힘을 합친 건데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0대 여성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을 열어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뒤이어 모텔로 간 여성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사흘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셀프 감금을 한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붙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가방엔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 9명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전에선 피싱범과 통화하던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싱범과 끊임없이 통화하며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겁니다. 핸드폰 이제 그만하실래요? 누구랑 하실래요? 경찰은 통신사들과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피싱에 쓰인 번호를 신고해도 통신사가 번호 이용을 중지할 때까지 보통 이틀 넘게 걸렸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번호를 선택해 신고 버튼을 누르면 10초 안에 별도의 절차 없이 피싱 의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폰에도 비슷한 기능의 앱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근무 중 뇌출혈 증세로 병원을 찾은 60대 근로자가 한 달도 안 돼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를 지켰다며 사망과는 연관이 없다고 봤는데 법원이 공단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퇴근 뒤 이뤄진 상사와의 잦은 통화가 과로사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퇴근 후 날아드는 상사의 업무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불편하긴 하죠. 퇴근했는데 전화. 저도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이 받긴 당연히 있죠. 좋진 않죠. 재작년 7월 근무 중 팔다리 마비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25일 만에 숨진 60대 근로자 A씨.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내내 출혈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생전 통화 내역을 근거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퇴근 후와 휴일 직장 상사와 나눈 통화 내역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속 회사 부장과의 통화 내역은 A씨가 업무상 목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발병 전 석 달 동안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근무 시간에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들의 바가지 논란 수년째 이어지고 있죠. 최근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또 논란이 되자 광장시장 자체를 찾는 발길이 줄었는데요. 시장 내 다른 상인들이 먹거리 노점상들의 행태로 손해를 봤다며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시장 입구는 손님들로 가득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주말인데도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도 눈에 띕니다. 길이 꽉꽉 막혔어. 막 뚫리질 않았지. 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죠.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램 수가 너무 막 적은데 약간 가격이 비싸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고르는데 이제 좀 선택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바가지 논란이 잘 나가던 광장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유명 유튜버가 노점에서 바가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광장시장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노점 상인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전에 100만 원 팔으면 뭐 50만 원도 안 되지 않아요. 손해가 많이 못하죠. 노점 상인회에 내용 증명을 보낸 총상인회는 회의를 거쳐 소송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노점 상인회 측은 문제가 된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조치했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용산을 떠나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대통령을 맞는 청와대 주변에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환영부터 우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정원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남서쪽 시화문 앞입니다. 길목에 경찰 통제선이 있고 공사 관계자와 작업 차량 외엔 출입이 막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보안 조치가 강화된 겁니다. 용산으로 가 계셨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겼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고 지난 7월 말 중단될 때까지 3년 2개월 동안 85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3년 만에 대통령실 직원과 주변 경비를 맡는 경찰과 군 병력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상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저희 업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용산으로 갔던 각종 집회와 시위도 다시 열리면서 소음 등 불편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왔지만 시골 때는 되게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새벽까지 시위할 때가 있는데 청와대 주변을 도는 강아지 모양의 러닝 코스인 이른바 댕댕런 구간이 통제될 수 있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쪽이 너무 조경도 관리가 잘 돼 있고 치안도 좋기 때문에 막히게 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는 통행 제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달 초 폐막한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국내에 있는 모든 신라금관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경주박물관에 모여 있습니다. 총 6점인데 3달 뒤면 2점은 서울로, 1점은 청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경주에선 금관들이 계속 고향인 경주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 주장일지 전국부 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금관 6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 요즘 꽤 인기가 좋다고요? 네, 국내에 있는 신라 금관은 총 6개인데요. 이게 한자리에 모인 게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안 보면 이런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전시 첫날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취재진이 그제 찾아갔을 때도 정오면 하루 입장권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표 구해가지고 지금 2시 반 티켓 구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관이라면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6점이 좀 각각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각각 서울과 청주, 경주에 보관돼 있는 금령총, 서봉총, 금관총 금관이 모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기 어른 남성용, 어른 여성용, 아이용 금관으로 신라시대 로열 패밀리, 즉 왕실 가족의 화려함을 한자리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번 전시가 끝나면 이들 왕실 가족 금관은 각지로 흩어져 이산 가족이 됩니다. 물론 저 금관들이 실제 한 가족이 쓴 건 아니지만 그만큼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달까지였던 이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경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자는 건데 실제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도 박물관끼리 협의만 하면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주에서는 많은 경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모나리자 하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떠올리는 것처럼 신라 금관하면 경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모두가 경주에서 출토된 만큼 경주에서 보관 및 전시되는 것이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여러 도시에 분산해서 두자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방문객 수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50만 정도가 찾는 경주 박물관보다는 한 해 600만 명이 찾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두 개 정도 금관을 둬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설명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본 고고학자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다양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선 분산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를 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 시스템처럼 이렇게 좀 분산해서 전시를 하는 게 확대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전시도 고향 찾기도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기로 이 신라 금관의 우수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전시 방향 찾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실질적인 원화 가치는 주요국에 비해 더 떨어져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있는 알뜰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1,800원을 찍었지만 이곳은 그나마 1,600원대여서 운전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한 100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휴게소 사실 안 들리는데 그냥 들리고 가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환율도 1,476원까지 치솟으면서 기름값은 한 달째 오름세입니다. 시장에선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계속 떨어져 지난달 89.09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요 64개국 가운데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고 하락 속도로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수입 물가도 같이 들썩입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재로 활용하는 그런 다시 수출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다만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서학개미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환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과거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에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는 주세도 등장했습니다. 출장이나 인테리어 때문에 짧게 지낼 곳을 찾는 이 틈새 수요를 공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기 임대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김서윤 씨. 병원 실습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를 6주 동안 빌렸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고시원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주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은 겁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좁고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집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임대료 33만 원씩 다른 간호학과 동기 2명과 함께 나눠 내다 보니 호텔이나 단기 숙박업소보다 저렴합니다. 고시원 금액의 2배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쌌던 것 같기는 한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이런 단기 임대는 출장이나 이사, 인테리어, 여행 때문에 잠깐 지낼 집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한 플랫폼의 경우 지난 2021년 1000건이었던 단기 임대 계약 건수는 지난해 10만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생각보다 급작스러운 이동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단기 임대가 필요합니다. 단기 임대는 전월세 계약처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필요 없고 집주인은 월세보다 높은 임대료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것도 미리 받아주시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는 품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함부로 사용 안 하고 수익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요? 중개 플랫폼의 등장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단기 임대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요즘 영화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부터 각종 레포츠 공간, 나아가 명상의 장소로도 영화관이 인기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영화관의 이유 있는 변신을 박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입장하는 관객들. 야구장이 아닌 바로 영화관입니다. 한일전 중계를 보며 응원이 시작되고 안타를 칠 때마다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주요 스포츠 경기마다 영화관은 단체 응원장으로 변신합니다. 현장감이 많이 없는데 영화관에 오면 다른 팬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소리 같은 게 같이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영화 상영관을 지나자 나타나는 넓은 실내 클라이밍장. 기존 영화관 3개를 합쳐 만들었는데 평일에도 북적입니다. 극장인 건 몰랐는데 그 동호회인들끼리 평일에 시간 날 때 좀 재밌게 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영화관이 아이스링크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500석 규모의 영화관을 스케이트 강습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는 싱잉볼 소리. 스님과 함께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지는 템플스테이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절 문화라든지 템플스테이가 좀 더 민중과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시작이 아닐까. 영화관에서 음악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영화관의 변신은 관객 극감의 원인이 있습니다. OTT의 성장과 코로나 팬데믹이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만 3대 멀티플렉스 1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체험, 유니크한 체험을 만들어줘야만이 영화관에서 다시 고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영화관 산업이
색다른 모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여름 바다는 해파리 떼로 골머리를 앓는데 올해는 이상수온 때문에 지금까지 해파리가 득실거려 골치라고 합니다. 한창 멸치를 잡아야 할 철인데 해파리만 보이고 물이 차가워야 돌아오는 대구도 안 보여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치잡이 그물에 보름달 물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그물 한 통의 해파리만 무려 100kg. 그물을 들어올려 잡은 어획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는 별로 보이지 않고 해파리만 가득 잡혔습니다. 해파리가 많아가지고 아예 조업을 포기하고 그물을 걷어 올린 상황입니다. 작년 헥타르당 3,600개체였던 해파리가 올해는 그 100배인 39만 개체가 넘는 상황. 그 이유는 이상 수온 때문입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보통 수온이 15도쯤이 되는 4월이면 부화가 끝나고 10월까지 사는데 올해는 이 15도 수온이 6월까지 유지되면서 이때 부화한 해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올해 늦게 태어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경남 진해만에는 대구가 사라졌습니다. 대구는 해마다 11월 수온이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알을 낳으러 오는데 최근 고수온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구 위판량은 4년 전에 10분의 1 밑으로 줄었습니다. 산란하러 오는 대구에 손이 안 맞으니까 대구가 거제를 찾는 시기가 늦어지고 거제시는 해마다 12월에 열던 대구 축제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씹는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만든 실버 푸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겉보기엔 죽과 비슷한데 고기나 생선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 먹는 즐거움은 살렸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죽이지만 진한 고기 향이 풍겨 나옵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섭취하기 쉽도록 불고기를 갈아 만든 케어푸드입니다. 이가 없으신 분들이나 목에 있는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만들었고요. 수육부터 닭고기, 가자미 등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을 부드러운 무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스 타입으로 된 불고기는 이렇게 재가공하여 실제 불고기 모양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갈지 않고 고온 고압의 진공 상태에서 조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식감을 살리면서도 쉽게 삼킬 수 있어 제대로 씹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줍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이 씹히는 식감이 나고 그러니까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네요. 부드럽고. 이 업체의 올해 케어푸드 관련 매출은 지난해 대비 27% 성장했는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생산 라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케어푸드 매출이 늘고 있는 만큼 지금 종류 수도 향후 3년간 2배 이상 늘려서 30종까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3조 원에 이른 케어푸드 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커질 전망. 정부도 190여 종 제품을 고령 친화 우수 식품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청소년들이 모여 매장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집단 행동,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런 모임에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폭동이라며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극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총성이 울리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10시쯤 시카고 도심의 극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10대 7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시간쯤 뒤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총격까지 일어나 14살 소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2만 명가량이 참가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가 끝난 직후 발생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Incidents like last night set us back as a city and it evokes fear. 경찰은
사건이 최근 시카고시 10대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일명 틴테이크 오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모인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며 상점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집단 행동을 뜻하는데 시카고 시장은 학생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300명이 폭동에 가담했다며 대규모 범죄와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지능이 낮은 시장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며 군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막바지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휴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불조심에 항상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남부 내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8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 서울 17도, 부산과 제주 2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점차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3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